하는 사람들에서 발표하시게 돼 있었는데 회사에 지금 아주 큰 문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언론에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안 나왔으면 좀 좋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을 짧게 지금 세중에서는 인바운드 관광을 담당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팀의 관장인데 변경석 관장님께서 다음으로 토론자를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오늘 전체 세션 전체 보고서도 쓰고 계신데요. 신종화 교수이시고 서울과종합대학원대 블레즈경전문대학원 주임 교수이시고 월익대학에서 공간사회생산과 여가의 개념을 이런 많은 논문과 저서를 있으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박정렬 교수님이신데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사회 심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지금 서울과종합대학원대 학교의 레즈경전문대학원 주임 교수이십니다. 일과 삶의 조화, 일과 삶의 조화의 척도 개발이라든가 일과 여가에 관한 많은 논문과 연구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대중음악에 관한 논문도 썼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데요. 지금 토코리아라고 하는 유럽계 음원회사의 한국 지사장, 주식회사 토코리아의 대표이사시고 또 동아방송예술대학 견인 교수하고 있고 그 직전에는 워너뮤직 코리아에서 일하셨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줄곧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그런 대중음악과 관련한 최근 10년간 연구로 최근에는 K-POP 때문에 강연으로 아주 바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션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야별 국가별로 한류지수를 쭉 보여주고 한류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음악, K-POP, 110, 114 한류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그 다음에 한류기상도 전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각 국가별로 남아시아 쪽에서는 K-POP보다는 오히려 한국 영화 쪽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중화권에서는 모르게 선호도를 보입니다만 최근에 영화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지고 K-POP과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표인데 지난해 12월에 한류문화산업재단에서 발표한 한류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간 한 5조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몬 파트너에서 발표한 바를 보면 2020년에 이르면 약 57조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K-POP만 딱 분류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 취업 유발 효과, 생산 유발 효과 등을 보면 각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만 이 K-POP, 네 번째가 K-POP에 해당하는데요. K-POP만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류의 중심축이 드라마에서 영화를 넘어서 이제 대중음악을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K-POP이 이제 많은 해외에서의 성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차트에서 DVD 차트 카라가 1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본에서 우리로 치면 컬러링이라고 하죠. 핸드폰에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나오는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일본이 이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로 외국계 가수가
외국말로 일본 말이 아닌 말로 이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에서 1위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카라가 역사상 최초로 1등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위에는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K-POP 스타가 1등한 것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1등한 것을 이용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빌보드 차트 원더걸스가 76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 근대 대중음악 역사상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00위권 안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지금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빅뱅이 6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영국의 한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한 것인데요. 일본 전체가 이 K-POP 열풍 때문에 내려앉았다.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류가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를 보면 한류가 K-POP, 특히 K-POP 열풍을 일으키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어간에 지금 이 빨간 선이 국내를 찾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인바운드라고 하는데요. 인바운드가 요 4년 만에 600만 명대에서 지난해에 약 980만 명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년 100만 명씩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수입도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680만 명에서 979만 4천 명으로까지 빠른 속도로 갑자기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호텔 산업까지 같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아와 호주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전부 이렇게 마이너스로 다 돌아서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불황을 겪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은 아주 예외적으로 계속 플러스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들은 특히 관광의 변화와 이 K-POP의 성장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지금 같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K-POP은 K-POP의 고유한 능력을 넘어서서 다른 비즈니스 영역과 결합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에서도 BTNI라고 하는 비즈니스 투어 전문 회사의 지분 49%로 조인트 벤처로 참여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오늘 세종여행사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투어 전문 회사가 이제 인바운드 관광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고 키우고 있는 것도 이런 한류 열풍과 관련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K-POP과 관광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너지 효과가 매년 배 이상씩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 순서는요. 한류 전문 기자이신 서병기 기자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다음으로 이어서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박충민 사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다음으로 김인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명명수 관장님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신종화, 김기덕, 박정열 세 분의 토론을 연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토론은 3분에서 5분 사이입니다. 그러면 플로어에 있는 여러분들한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럼 플로어에서 한 분 내지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이제 발표자에게 다시 답변 듣는 대로 해서 전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명 기자님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사이입니다.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K-POP과 한류 관광의 현재 및 미래라는 제목으로요. K-POP을 지속시키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K-POP이 지속돼야지 K-POP 관광도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K-POP 한류가 요즘 좀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허와 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K-팝 한류의 그 현지를 여러 번 가봤는데요. 여기 그 계신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비스트, 지나, 포미닛 그시 일본 같은데 갈 때도 다 가봤고요. 비스트가 일본에서 그 쇼케이스 할 때 뭐 그 호랑이하고 사자를 같이 막 데리고 와서 하는 그런 것도 봤는데요. 현장에서 다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제가 반영을 했습니다. 제 발표에요. K-팝 말고 대단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아이돌 그룹으로 구성된 퍼포먼스 그룹이다. 이런 것이죠. 소녀시대와 카라 같은 K-팝 스타들이 한류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나머지 걸그룹들이 조금 이걸 이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또 나라별로도 다르니까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해외에서 아이돌 가수들의 경쟁력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남미와 유럽은 이제 점화되고 발화단계이지 언론에서 보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가능성만 열려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싹을 틔워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비스트가 한번 남미 공연을 갔다 왔지만 그리고 이제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좀 달리 아직 주류 시장에 침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류하면 우리는 유달리 그 보도하는 방식이 무슨 뭐 침공이니 장악하고 열풍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쪽 나라에서는 그 하나의 대안적인 마이너리티 문화, 그런 외국의 문화, 그런 게 하나 들어온 정도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팝 한류 열풍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물론 뭐 저널리즘 상에서 왜곡이 좀 있지만 우리의 마인드는 그것을 왜곡하면 안 돼요. 2010년도에 제가 한국 콘텐츠 지원원 자료인데요.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참가를 했기 때문에 특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K-팝 수출액의 99%가 아시아에 이루어졌고요. 지역적 편중이 굉장히 심한데 그 중에서 일본이 81% 차지했다. 2011년, 12년 들어오면서 조금 달라지고 있죠. 일본이 등을 돌리면 K-팝 한류가 무너진다. 제가 그때 포커스에 그런 표현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그 아이돌의 댄스 음악은 되는데 발라드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나라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럼 경쟁 요소가 뭐냐? 아이돌들의 비주얼. 댄스 있죠. 댄스가 이제 한 명이 추는 게 아니라 이제 그룹이니까 군무가 이루어지죠. 그 군무가 굉장히 멋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긴 다리, 미각이라고 하죠. 소녀시대를 미각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 특히 그 긴 다리가 잘 먹힙니다. 일본 만화를 보면은 다리가 굉장히 길잖아요. 여성 다리가. 그거는 현실 세계에서 이룰 수 없는 그 판타지. 그거를 이웃나라 한국 여성이 그거를 구현하고 있다. 뭐 이래서 더욱더 다리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노래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노래 자체가 뭐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 안 하고요. 특히 지금 아이돌 음악은 굉장히 인터내셔널화되어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작곡 자체를 외국 작곡가들, 유럽 작곡가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가를 하고 있고요. 패션 스타일 이런 거 경쟁력이 있고, 그래서 커버 댄스 그룹이 각 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죠. 패션 스타일 같은 게 굉장히 워너비적인 측면으로 많이 현지에서 일본 같은 데도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근데 현지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벌써부터 한국 음악은 댄스밖에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댄스와 우리 이제 가장 또 많은 장르 중에 하나가 발라드인데, 발라드만 해도 일본 침투가 잘 안 돼요. 아이유와 이승기가 얼마 전에 일본을 갔는데요. 제가 볼 때는 좀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음반 판매도 얼마 안 됐고요. 또 이승기가 뭐 이번 주말인가 부족한 공연을 또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국 가수의 발라드를 들을 만한 정신적 여유가 별로 어떤 유의적인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나라도 지금 뭐 지진이다, 뭐 핵이다 이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그 심각한 이런 여유들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유와 이승기 한국에서 유명한 만큼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발라드를 부르는 신승우는 성공적으로 침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케팅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유하고 이승기는 기존 아이돌 가수, 아이돌 그룹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그 반복, 답습하는 것 같고요. 신승우는 신승훈의 일본 진출은요, 하나의 이거 연구할 만해요. 왜냐면 5명의 일본 매니아들이, 그러니까 신승훈이 한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거를 알게 된 일본 관객 5명이 매번 신승훈이 공연을 하면 한국에 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씨앗이 돼서 일본에 퍼뜨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디 스타일로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발라드는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각각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아이유하고 이승기는 좀 약간 좀 의외였어요. K-pop 한류가 현지에서 반응을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이면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본하고 중화권에서는 워너비 시장으로 점점 발전하는 건 사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하고 북미, 중남미는 시작 단계로 좀 저평가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지식인이나 이런 좀 그런 사람들은 조금 음악이 좀 천박하다, 좀 샤라우 뭐 이런 표현들 좀 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전체적인 그 맥락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 근데 한국에도 발라드, 뭐 댄스 발라드 외에도 R&B도 있고 락도 있고 힙합도 있고 밴드 음악, 요즘 탑밴드 밴드 음악도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수출해서 한국 음악을 좀 다양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 나는 가수다나 뭐 이런 걸 해서 어느 정도 듣는 음악이 조금 이제 그 공중파에서도 지상파에서도 시작이 됐는데 퍼포먼스 그룹의 보는 음악, 주로 방송을 장악한 게 이런 그 가수들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그 뮤지션이라고 하는 아티스트들의 듣는 음악도 함께 필요하다. 그리고 K-pop 한류가 뜨거워진 데는 SNS가 크게 작용했잖아요. 근데 한번 이런 거죠. 소녀시대가 유튜브에 그 클릭이 엄청난데 노래 잘 부르는 가수의 한국 가수의 노래를 유튜브에 올린다면 잘 될까요? 뭐 가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 안 돼요, 사실. 그럼 그들이 그러니까 한국 음악 K-팝을 수출을 노래 잘 부르는 가수만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만 외국 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걔네들이 안 보는데요. 그 유튜브에 올려놔도.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잘 접근해야 되는. 뭐 이야기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일단 제가 화두를 먼저 던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방송사의 그 숟가락 얹기 전략, 그 이상의 기획이 필요하다. 방송국이 관계자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요. 방송국이 한류에 기여한 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뭐 정부도 기여한 바가 별로 없고요. 그 가수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정도 지금 만들어놨는데 기획사 중심으로 방송사는 이제 그 한류가 굉장히 크게 번성한 나라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방송을 하죠. 예를 들어서 뮤직뱅크를 일본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특집을 만들어서 뭐 일본이나 태국이나 호주나 이런 데서 그 한류 무슨 뭐 한일 교류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가지고 타이틀을 달아서 거창하게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숟가락 얹기죠. 그것은 방송국과 가수가 시너지 효과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면 가수가 한 20팀 정도 내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거기는 이미 한류가 어느 정도 뻗어져 있는 곳인데 종합선물 상자를 맛보고 나면은 개별 선물을 팔아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연료를 가수들한테 잘 안 주려고 그러죠. 방송 출연료는 굉장히 싸거든요. 방송 출연료는 행사 참가료가 아니죠. 그런 문제가 이제 방송을 기여하려면 한류가 안 돼 있는데 한류를 만들어야 되는 곳이나 싸게 아주 잘 안 터게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개별 가수들이 가서 좀 힘든 곳 이런 데서 해야 되거든요. 한류가 곧 사라질 거라는 뭐 이런 전망들 뭐 많이 들었겠지만요. 저는 반한류나 혐한류가 문제라기보다는 반한류, 혐한류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이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K-팝의 콘텐츠가 비슷비슷한 상품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을 더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한류 콘텐츠의 참신성 부족 문제인데요. 이게 비슷비슷한 상품이 나오면 점점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3대 거대 기획사에 의해서 주도되는 K-팝 한류 시스템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상품 종류가 좀 다양해지고 다양한 아티스트가 나옵니다. 물론 큐브도 있고 또 SM, YG, JYP뿐만이 아니고 뭐 어떻게 보면 아이돌을 만들어내는 팩토리 같은 그런 회사 시스템뿐만 아니고 작은 큐브는 크지만요 회사에 있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하게 나와야겠다는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K-팝의 어두운 측면을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쪽 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장자연 사건 후 3년이나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고요. 최근에도 큰 사건이 하나 터졌죠. 외국 미디어들의 한류 단골 보도 아이템입니다. K-팝의 다크 사이드죠. 그래서 연예기획사의 그래서 직원들이 뭐 성범죄 처벌을 뭐 강화한 데다가 뭐 근절 방안을 좀 강구되게 되고요. 뭐 얼마 전에 문광부에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연예기획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요. 이것도 사실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연습생 트레이닝 시스템을 조금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장기적인 합숙 시스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연습생 시절에 뭐 7년, 8년 보냈다는 애들 우리 들어봤잖아요. 이 제도에서 사실은 파행적인 권력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한류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것만은 분명한데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잖아요. 외국에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시스템인데 물론 이건 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조금 여기에 좀 파행적인 권력 관계를 잡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 매니지먼트 관련 법안 개정은 계속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요. 공인 에이전시법 같은 걸 도입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에이전시와 매니지먼트가 분리되는 제도. 그다음에 그래서 기획사 가수 연예계 검역성을 해보게 된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K-팝 한류가 지속돼야 한다고 하고 지속된다는 점에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K-팝 한류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관광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좀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최 교수님하고 문광부와 관광학회가 같이 학관 사업으로 해서 중국 관광객 인바운드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위한 그런 필드워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취재를 제가 같이 갔었는데 중국이 생각하는 한국 관광가,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인의 취향은 너무나 차이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음식이나 특히 음식과 식사 있죠. 식사와 언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에 깍두기를 준다든가 이거는 뭐 중국 사람의 식사를 전혀 모르는 거. 그리고 중국 사람이 지역별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북경 사람, 베이징 사람과 지방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또 청소년과 어른이 다르고 성인이 다르고 또 북경에
있는 청소년과 지방에 있는 청소년 다 다르고 그러니까 연령별, 지역별 변수를 고려를 해서 그 어떤 관광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나중에 토론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저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한 것처럼 K-POP 한류가 지금 어떤 그 통용되고 있는 것과 개선해야 될 거 지속을 위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류가 발전해서 성장하는 것을 기자로서 쭉 지켜보아왔기 때문에 대안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좀 객관적인 중립적인 시간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K-POP을 이만큼 키워온 장본인으로서는 또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박정민 사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박정민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제 그 연사로서 초대를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도 이 업계에 대략 한 18년가량 정사를 하면서 물론 저는 조금 독특한 출발을 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 대중음악 작곡가로 일을 시작하다가 어쩌지 하다 보니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 K-POP에서 비즈니스를 한 지는 지금 대략 한 9년 정도 됐고요. 그런 상황에 지금 굉장히 건국 이래 감히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뭐하긴 하지만 건국 이래 가장 지금 잘 되고 있는 K-POP이라는 이 흐름에 나는 호강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전에 서동기 기자님께서 K-POP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히 잘 짚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또 커다란 숙제로 끌어안고 또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 저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 계속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2008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저희가 지금 소속하고 있는 가수는 꼬미니, 비스트, 진아 그리고 B2B라는 신인팀을 올해 런칭했습니다.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몇 가지 나름 최초라는 헤드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영국과 브라질, 그러니까 팝의 본고장이라고 하죠. 영국의 런던에서 이제 패밀리 콘서트라고 하는 저희 나름대로 회사의 브랜드 콘서트인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를 최초로 개최를 했고, 브라질에서도 최초로 저희가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로 입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영국과 브라질 공연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익숙하지 않은 몇 가지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뉴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미국의 지금으로 따지면 아이돌 그룹인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키즈 온 더 블럭 그리고 또 마이클 잭슨 이런 해외에 정말 핫한 가수들이 한국에서 공연을 할 때 정말 공항에서 울면서 공항에서 울고불고 공연장에서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실신하는 이 소녀들을 그때 당시 많이 봤고 불의의 사고가 또 터지기도 했었고요. 공연장에서 이런 모습들을 봐왔던 저로서는 영국과 브라질에서 그 팬들이 저희 비스트 포미니 진화를 보면서 그렇게 정말 열정적인 환호와 또 정말 실신하기 직전까지 소리를 질러가면서 응원해줬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힘의 논리가 아시아가 이제 컨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주름잡게 되었으니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아 컨텐츠가 다 휘어잡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예전에 홍콩 배우 유독화, 알란팜, 주윤발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아실 텐데 주윤발이라는
본색이라는 배우가 출연했던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면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장면이 성냥개비를 물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는 폼을 잡는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쌍권총 그리고 기관총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그 홍콩 느와르 시대에 굉장히 멋있는 그런 그리고 홍콩은 왠지 무법천지일 것 같고 거기 가면 총을 막 길거리에 쏠 것만 같은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서 홍콩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이해를 했었죠. 그리고 일본 만화 같은 경우 드래곤볼, 시티헌터 이런 만화를 보면서 자란 저로서는 일본은 왠지 그런 나라일 것 같았어요. 정말 뭐 드래곤볼이 있을 것 같고 뭐 시티헌터처럼 멋있는 그런 사이탐정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라가 일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과연 컨텐츠가 어떤 나라에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여질 때 과연 그 컨텐츠로 인해서 그 나라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팝으로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받아들이면서 이해하면서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들은 어떻게 느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첫 한류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겨울연가의 배용준 씨 같은 경우가 사마라는 극존칭을 써가며 환호하는 그 일본의 안방마님들의 이제 시대적인 또는 환경적인 배경을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하지만 남편들이 그닥 그렇게 가정생활에 살갑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 배용준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살갑고 그리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남자였던 거죠. 근데 드라마에서 그렇게 봤는데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너무나도 저는 팬들을 위해서 팬들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당신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을 썼을 때 그 안방마님들은 정말 일본 안방마님들은 정말 너무나도 그 배용준이라는 사람을 윤사마로 부르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K-팝의 한 단면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로 독일에 가서 비스트의 이번에 저희가 월드 투어를 얼마 전에 태국을 마지막으로 마감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월드 투어의 첫 공연지가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날이 굉장히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어요. 근데 바깥에 공연은 5시였는데 10시부터 와서 앞에서 스탠딩 공연이니까 먼저 들어와서 앞자리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 있는 그 백인의 소년, 독일의 그 백인의 소녀들한테 통역을 이렇게 데꿔서 물어봤어요. 왜 비스트가 좋으냐, 왜 K-팝이 좋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오빠 같다, 옆집 오빠 같다, 친근하다, 스타지만 언제라도 나와 함께 해줄 것 같다. 이런 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음악인 거냐 아니면 사람이 그러한 거냐 라는 걸 물어봤더니 둘 다 그렇다. 음악이 살갑게 들리고 그리고 비스트가 굉장히 옆집 오빠 같고 친근하다. 이런 부분들이 그들로 하여금 K-팝을 계속 소비하게 하고 또는 그들이 K-팝을 원하게 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컨텐츠가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유는 잘 만든 컨텐츠, 웰메이드 컨텐츠이기도 하지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올리원 컨텐츠, 아티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적 품성이 그들을 움직이게끔 만듭니다. 물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K-팝 소비하는 팬들은 음악뿐만 아니라 그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을 더 많이 이해하고 소비하고 다양한 음악 외적인 가치에 빠져들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에 충분히 좋은 지금 조건과 시류를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앞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러한 붐을 어떻게 더
만들어가고 유지할 것이냐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올해의 전략이 찾아가는 K-팝, 초대하는 K-팝 두 가지의 어떤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옛말에 가는 손님 잡지 말고 오는 손님 막지 말라 뭐 이런 속담이 있죠. 이와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는 뭐 가는 손님 붙잡고 오는 손님 빨리 맞이해라. 뭐 이런 겁니다. 좀 재미없으셨군요. 다시 안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발달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실시간 공유되는 생중계와 같은 일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구글 쪽에서 구글 플러스라는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화상 세팅 같은 건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 세계 유튜브라는 구글의 네트워크망을 가지고 이제 파급 효과를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채널도 생겼고 한국에도 들어왔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어느 날 비스트가 음반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브라질의 팬이 굉장히 축하한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응원문가 가득 담긴 메모나 쪽지가 날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어떤 경우에 저도 이제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그냥 모니터 삼아서 이렇게 하는데 페루의 한 소녀가 저한테 계속 보내요. 유나이티드 큐브 콘서트를 페루에서 좀 해달라.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힘도 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다 사실 들어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들을 많이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요청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선 그러니까 온라인 상이나 혹은 모바일 상황에서 극대화시켜서 큐브는 공연, 방송, 언론, 뉴미디어를 통해서 팬들이 원한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가까우니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공연하고 방송하고 저녁 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을 굉장히 밥 먹듯이 하는 저희 업이긴 하지만 이게 가까우니까 가능하지 적어도 한 대여섯 시간 타고 가야 되는 태국이나 싱가포르 이런 경우만 해도 스케줄 잡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팬들과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어떻게든 우리의 컨텐츠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어떤 새로운 매체들을 통해서 방송 매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지는 매체들을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중요한 거는 가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만난 결과에 대한 여파를 재해석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확대시키고 마케팅적인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게 또 앞으로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유나이티드 큐브라는 큐브의 그 브랜드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 콘서트는 저희가 지금 현재 포그니 비스트, 진화 B2B 4개 팀이 있지만 앞으로 계속 더 많은 팀들이 생겨난다면 그 팀들은 계속 그 공연에 참여하게 되겠죠. 나중에는 10팀 또는 15팀이 총출동하는 그런 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유나이티드 큐브라는 콘서트를 저희는 서울, 도쿄, 런던, 상파울로 총 4회를 진행했고 27,500명에게 보여줬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는 훨씬 그 이상의 긍정적 가치를 만들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게 만들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한국을 방문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또는 김치와 불고기를 먹어보고 싶게 하기도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 사례를 들어봤을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너무 일본 만화가 좋은데 한글 번역본이 안 나오니까 일본어를 배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의 달인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 일본에 여행을 가게 됐고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됐고 지금 현재 일본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나라를 더 국가를 알리고 국가 브랜드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의 좋은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포장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근데 어느 나라의 음악 콘텐츠도 가장 신선하고 핫할 때 자국에서 사업을 하지 해외로 이렇게 외도를 하진 않습니다.
그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예를 들어서 이글스나 뭐 이런 팀들이 자국에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돈을 벌지 해외로 나가서 핫할 때 공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끄는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좀 준비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찾아가는 K-팝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초대하는 K-팝에 대한 이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시면서 그냥 제가 그냥 프리토크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스토리와 히스토리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가 없는 컨텐츠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어떠한 식당에 그 식당이 예를 들어서 정말 잘 나가는 어떤 연예인이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식당, 그 장소, 그 여행지는 그 사람의 어떤 터치나 또는 그 사람의 스토리가 묻어 있어야만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이 어떤 식당 또는 여행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연예인은 한 번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공간에 대해서 스토리가 생길까요? 스토리가 없다면 히스토리도 생길 수 없습니다. 좋은 스토리로 히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고 그걸 토대로 팬들과 추억을 공감하고 교감하는 어떤 장소가 생겨야 지속적으로 그 공간에 대한 매력을 느끼고 사람들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겨울연가의 촬영지였던 용평 횡계 쪽에 있는 그 장소는 지속적으로 계속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고 찾아오고 하는 공간이 되버렸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사무실 앞에 저희가 그 4월달에 런칭한 큐브 스튜디오, 홍보 아닙니다. 큐브 스튜디오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 공간은 2층에 전체 평수 70평方 되는 공간인데 이 앞에는 저희 맞은편에는 JYP의 사옥이 있고, 그리고 저쪽 이 건물 보시는 왼편 쪽에 한 두 건물 건너편에는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제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골목에서 저 끝에 있는 어느 자리에는 비가 제대를 하면 부티크 호텔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남구청하고 얘기를 했어요. 아티스트의 히스토리와 터치가 살아있는 K-팝 거리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희 아티스트가 이 건물 2층에서 연습을 합니다. 아티스트의 전용 연습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요 부분이 멀티비전입니다. 멀티비전인데 안에서 연습하고 있는 아티스트의 영상을 또는 아티스트의 인사말을 이쪽을 통해서 생중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물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로 생중계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공간에 대한 이 K-팝 아티스트가 실질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히스토리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관광산업과 교류를 해야 된다면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히스토리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다 보면은 아티스트가 어떤 식의 그 공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게 될 것이고 팬들은 그 공간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면서 그것 또한 스토리화 되어져서 히스토리로 쌓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나름대로의 그냥 생각의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표는 K-팝에 초점이 있는 상태에서 관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이어질 두 분의 발표는 관광 쪽에 좀 더 무게를 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관광의 전문가라 가르치고 있는 김희태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면서 학생들한테 혼났어요. 그 교수님과 함께 항상 몇 자 짚어서 계속 1시간 동안 떠들지 마시고 좀 화려하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프레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반면에 아마 보시기 굉장히 편할 거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정도 들어가 있고, 근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작권 위배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게 상업적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과는 관계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K-POP 열풍이 문화산업화에 적은 확대에 대한 문화관광의 역할입니다. K-POP 열풍이 굉장히 발달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문화관광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K-POP에 대한 소개와 K-POP과 문화관광,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결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뭐 K-POP이란 무엇이냐, 제가 뭐 사람들은 다 할 거지만 어쨌든 K-POP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요인이 지금 어떻게 됐기 때문에 성공이 되느냐 하고 부정적인 요소, 아까 험한 유, 반한 유에 대한 잠깐 얘기를 드리고 이걸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K-POP이라는 것은 뭐 2000년도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제 나타나게 됐죠. 뭐 어쨌든 뭐 코리안 팝, 코리안 포퓰러 뮤직, 한국의 대중가요를 얘기하는데요. 그 외국 걔네들이 이제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K-POP 하다 보니까 K-POP이란 말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 한국의 대중가요란 말로 쓰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일본의 대중가요는 J-POP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왔습니다. 자, 근데 이런 K-POP은 그 워낙 발전하는 것은 그 최근 들어 급속히 발전하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조회가 약 7억 9천만인데 기획사에 대한 그 K-POP 가수들에 대한 조회가 아니고 그 SM, 뭐 JYP, 그 다음에 YG 같은 그 기획사에 대한 조회수입니다. 그래서 7억 9천만 건수가 들었다는 것은 229개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열풍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팬입니다. 해외 팬. 그 인기 그룹 4팀을 했는데 뭐 약간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빼놓고서도 약 1000만 명.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소녀시대 같은 경우는 300만 명이 넘고 슈퍼주니어도 350만 명이 되다 보니까 4개 팀만 1000만 명의 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팬덤이라는 것은 팬클럽에서 팬덤이라는 것이 아닌데 팬덤 회원수가 약 30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실제 그 공연됐던 얘기인데요. 2012년 5월 20일하고 2012년 4월. 근데 아까 서병기 기자님께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부분의 K-POP의 열풍은 아시아에 주로 초점 맞춰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이 돼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이제 남미 쪽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11년 4월에 그 SM사의 그 54명이 프랑스에서 그 자비를 들여갖고 그 아이돌 그룹 만나러 온 것이 발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확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래갖고서 코리안 커넥션을 만들어 놨고서 13,000명 정도 팬클럽을 만들어 놓고 그 팬클럽 회원들이 좀 그 K-POP을 갖다 좀 열어주십시오 해갖고 오픈을 했는데 그때 약 티켓을 10,000매 정도를 발매하는데 15분 만에 다 판매가 됐고요. 한 번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공연에다가 울고 한 번 더 연장 공연하는 최초의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4월에 그 슈조가 이제 일본 도쿄돔에서 이틀간 11만 명 관객인데 레이디 기가 콘서트, 레이디 기가 많이 알고 있지만 레이디 기가 3일 동안 한 것이 6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약 2배 정도. 그러니까 K-POP이 얼마나 열풍이 많이 이루어졌느냐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또 K-POP이 늘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서울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댄스 군무라는 것도 있는데요. 댄스도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포인트 댄스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댄스, 엉덩이 살짝 흔들어준다든가 다리가 좀 올려준다든가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다음 다리 긴 미각이라든가 그런 것을 대하는 것에 관심이 많아지고 미국 같은 데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재밌구나 하면서 같이 커버 댄스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온라인 예산에서 64배 1,700여 개 동영상이 업로드 되는 거. 실질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차차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K-POP의 성공 요인이 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시스템, 두 번째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콘텐츠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시스템적인 측면은 뭐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적인 측면을 보면은
해외 시장을 진출을 위한 처음에는 그냥 국내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그 진출을 위한 그 프로세싱을 했고 제작 시스템을 어떤 차별화시켜 단계가 됐다는 거. 그다음 오디션 경쟁이 심하게 이루어졌고 탈락된 사람은 좀 빠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을 끌고 올라왔다는 거.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럴 마케팅 즉 SNS를 통해서 PM 세대랍니다. 신세대들 PM 세대를 통해서 이제 뉴스 소셜 미디어가 확산되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미국에 있는 뭐 한인타운이라든가 이런 한국인들이 좀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알려지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부재이지만 아직까지는 부재라고 해서 좀 현재에서는 부재가 아니지만 그 타타르 가창력, 그 다음에 그 남들이 할 수 없는 군무라고 그러죠. 군무 플러스 그 포인트 댄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구의 팝과 동양적인 정서가 맺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충민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메시지를 전달하다 보니까 친구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가수 같은 그런 것이 메시지가 전달되다 보니까 K-팝에 대한 열풍이 많이 고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댄스에도 보면은 그 SM 같은 경우는 유럽 쪽 작곡가들을 들어 유럽 쪽 팝을 갖다가 넣으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댄스와 플러스 이제 미국 쪽 미국 팝을 좀 전시켰고요. YG 같은 경우는 댄스 플러스 혼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보면 기획사별로 아까 이제 큐브는 이제 말씀하실 거지만 이제 기획사별로 약간 차별화되는 수출 국가가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이 현주화되는 데 있어서 좀 전략적으로 좀 진출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기획에서 K-팝 시스템적 측면이라는 데 여기 보면은 처음에 캐스팅할 때부터 트레이닝, 프로듀싱, 글로벌 프로모션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보면은 소녀시대 같은 경우 우리가 소시 그랬는데 소시 같은 경우에 처음 캐스팅 돼갖고서 프로모션 통해서 나갈 때까지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빅뱅 같은 경우도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많은 훈련과 트레이닝을 시켜갖고서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차별화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다. 그래서 보통 총 5년에서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체 내에서도 계속된 경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풍부한 인적 자원을, 물력풀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의, 됐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아이들 교육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런 교육 시스템이 있어갖고 성공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경적인 측면, 최근에 들어온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7억 5천만 정도 이렇게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PM 세대가 주요 소비자, 한류 K-팝의 주 소비자는 나이든 연령층이 아니라 주로 보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이 먹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는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는 이미지와 스타일 변신이면서 그다음 국가적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언어를 습득하려는 노력한다는 거. 그래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서병기 기자님 말씀했지만 K-팝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중 전문가들의 분석 중에 여러 가지 조사해보니까 5년 정도 가면 이제 K-팝도 홍콩의 영화 산업 마냥 시들해지지 않을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K-팝은 어떤 노래를 하는 것이 산업으로 정착이 안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아시아권의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까도 말씀 일본이 쓰러지면 K-팝은 없어진다는 거죠. 일본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반한류, 험한류가 심하게 놀아보면은 결국은 이제 한계도 없어지지 않느냐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얘기는 컨텐츠가 지금 현재는 버텨나갈 수 있는 앞으로 갈 수 있는 컨텐츠가 좀 많이 나오지 않다는 거. 대체할 만한 킬러 컨텐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K-팝이 상업성이 좀 강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2012년에 노모 한류란 말이야. fuji TV 앞에서 1,500명이 이제 집단 시위를 했다는 거.
그래서 K-팝에 대한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K-팝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문화 관광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는 걸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라서 K-팝의 성공은 K-팝 플러스 관광, 특히 문화 관광이 분류를 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냐를 제시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K-팝, 어쨌든 간에 K-팝 자체만이 이미 강력한 문화 자본이라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K-팝이 침공했다, 뭐 상륙했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문화 제국, 문화 자본주의, 또 문화 패권주의라는 걸 갖다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아까 그 지역에서는 하나의 작은 그 부류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너무 띄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문지상에서 뭐 어떤 미디어 지상에서도 좀 작은 지역에 일어난 것도 그렇게 뻥튀기 해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내면을 모르고서 K-팝이 크다는 걸 느껴왔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K-팝이 어떻게 하면은 문화산업화를 발전하시느냐. 즉, 전반적으로 큰 걸보다는 작은 국지적 효소가 더 될 때 강력한 문화자본이 탄생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K-팝은 잘못하면은 부정적인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사상 누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럼 K-팝을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필요한데 이 연결고리가 다시 말해서 K-팝과 문화관광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반환 K-팝 성공하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 패권주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해야 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시켜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지만 이 문화적 패권, K-팝 때문에 성공했던 얘는 이제 중동 지역에도 뭐 이런 수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적 모범 사례가 제시해줘야 될 것이고, 자, K-팝을 통해서 K-팝 보러는 방한 관객이 약 100만 명이라는 것이 아까 추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기회를 활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인바운드와 특정 양적 성장과 간세 모범 사례를 통해서 두말투기를 잡아야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소득 영상에 대해 개선, 세계의 경쟁 효과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보면은 자, K-팝은 우리가 아시듯이 지역을 초월한 국가 한국 비틀기가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문화산업을 조선하기 위해서는 채널을 다변화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원 채널, 멀티 터미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시하겠고요. 그래서는 결국은 이제 지금 한류타운, 한류 3.0 문화실현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문화 관광부에서 이런 노력을 같이 도와주는, 아까 세종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프로그램 하는데 그냥 아까 말씀하신 어떤 터치할 수 있는 거, 그러다 보니까 K-팝 가수들과 어떤 같이 할 수 있는 요트 경기 내에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갖고서 친숙함을 갖는 거. 그러니까 K-팝 때 아이돌이 안 나오면 K-팝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건강을 같이 연결시키는 것이 K-팝이 지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제는 이제 다시 또 어깨 소리를 듣겠는데요. 좀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세종의 백무성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 원래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대신 와서 발표를 하게 돼서요. 핵심 보적인 부분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해석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좀 말씀을 일단 좀 드리고 넘어갈게. 저희가 지금 계속 K-팝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저희 세션은 한류라는 주제고
한류에 제가 보기에는 K-팝이라는 거는 그 하나의 컨텐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여기 한류 발전 얘기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 관광용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좀 말씀 좀 드리면요. 한류라는 게 처음에 일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드라마를 사랑이 뭐길래로 시작이 됐는데 그때 한류는 사실 한류라는 어떤 그런 말 자체도 없었고요. 그냥 저희 자체적인 그냥 인기 있는 드라마가 외국에서 관심을 가졌던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 저희가 한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한류 2기로 넘어와서 2000년대 초반에 영화나 드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중화권 쪽으로 해서 이제 인기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K-팝은 이제 뭐 신한류 또는 한류의 재점화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해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음악 분야인데요. 이게 이제 2기로에서 3기로 넘어가면서 드라마나 영화 부분은 좀 죽게 되고 그거에 대안으로 이제 K-팝이 떠서 지금의 이제 한류는 K-팝이 약간 어떤 등식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인바운드 관광에서 아까 이제 그 김태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이제 그 한류의 그런 생산 유발 효과를 보게 되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저희 최석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음악이 가장 이제 빠른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관광 영역이 그 볼륨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음악과 이 인바운드의 관광이 접목이 됐을 때 가장 좀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고요. 근데 지금 인바운드 업계 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사실 이런 그 한류 관광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지금 실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는 그 저가 패키지 상품들이 좀 인바운드에서는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사실 지금 계속 인바운드는 아까 그 그래프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를 지금 돌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가 패키지로 사람을 받아도 캐파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로도 얼마든지 지금 자기네들의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 구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환율이 지금 워낙 약세지만 다시 워낙 강세로 돌아간다고 하면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다시 관광객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상품의 대안으로 뭐 체험 관광 또는 뭐 의료 관광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거에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한류 관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류 관광이 되게 중요한 거 또 다른 이유는 관광이라는 그 문화 상품의 그 특징이 수요를 예측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꼭 소비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그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번 소비를 하게 되면 재구매를 하지 않는 그런 인바운드 관광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상품으로서는 경쟁력이 없는데 한류 스타 같은 거를 만약에 선봉장에 내세워서 그런 인바운드 관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하고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재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인바운드 관광에서의 한류는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아까 그래프에서 그 각 지역별로 좀 다르다는 거, 한류의 양상이 지금 음악으로 가고 있지만 다른 지금 동남아 쪽은 음악보다는 지금 영어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요 그래프는 지금 한류 관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불만족 한류를 제일 먼저 한류치 문화 체험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지금 그 최근에 그래프 조사 결과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떨어진 건 이제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인기를 끌다가 떨어지고 지금은 이제 K-팝으로 돌아서 다시 올라갔다가 지금은 사실 떨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만족도 같은 것들이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K-팝으로만 지금 너무 치중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그것들이 방송이나 영화 쪽으로도 좀 콘텐츠를 개발을 계속 해가지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K-팝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한류 상품이 지금은 팬미팅 위주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팬미팅에 대한 진행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여태까지는 대부분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팬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콘서트를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스타들이 나가는 추세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모객을 하게 되면 뭐 1000명 정도밖에 못하지만 2000명 나가게 되면은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밖에서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거든요. 저희 나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새로운 그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상품 개발에 그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지역별로도 그런 그 한류에 대한 그 니즈들이 달랐고 그 관심 있는 컨텐츠가 달랐으니까 그거에 대한 차별화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꼭 K-팝에 한정적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정부와 기업들에는 협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요 원의 위에 부분이 좀 그 관공서 분들의 그 지원 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정부의 어떤 지원과 이런 것들이 좀 없는데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각 기관의 그런 그 도움도 필요하고요. 밑에 있는 지금 여기 계신 박준희 사장님처럼 연예계획사 아까 그 한류스타고리 같은 그런 어떤 제안을 저희 쪽에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끌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디스커션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도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3분 이내로 간단하게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정화 교수님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라포터 역할로 열심히 타이핑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글자 타입하는데 몰입해가지고 내용을 잘 못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제가 그 학교에서 한류 경영 관련 수업을 하고 몇 년 동안 수업을 하고 관련 논문을 쓰고 또 관심 갖고 있다 보니까 생각을 좀 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이 자리 다른 분들처럼 어떤 그 정책적 제안이나 개선의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딜레마가 있습니다. 예술 산업은, 문화 산업은 너무 산업을 산업적인 효과를 노골화 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적인 능력을 극대화하거나 너무 마케팅에 몰입하게 되면 오히려 사실 그 관광객이나 팬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70년대, 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많은 기업들은 사실은 정부가 키운 회사들입니다. 흔히 그걸 저희가 학문적으로는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삼성과 LG 국가가 키운 겁니다. 다만 삼성과 LG는 항변할 말이 있습니다. 국가가 키운 거 맞는데 1등을 만들어준 건 아니다. 그런데 동일한 논리를 이 문화산업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산업, 특히 한류 관련된 예술계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제조업 형태로 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국가가 어떤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1등은 아니지만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성장한 이 문화산업의 기업들을 국가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가는 특정 기업에게 1등, 2등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업 전반을 확대할 수 있으나 여기 나와 있는 몇 개의 그 한류 관련 기업들을 다시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미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워지니아가 발표한 것처럼 이것도 정책적으로 창의력 있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원론적 논란부터 어떻게 섬세하게 예술 분야를 키울 것인가라는 예술가의 생태에 대한 부분, 문화산업의 생태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저기서 한류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엘리트처럼 한류 기업 키울 수 없거든요. 저희 고민도 여기 있습니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모든 좀 이렇게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게 좀 제 평가에 좀 한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한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론자는 모든 걸 다 아는 마치 신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토론은 나도 잘 모르겠다 아주 솔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문화부에서도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원래는 문화부에서 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금요일 아침에 키노트 스피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리에 오셔야 될 키노트 스피치를 가다 보니까 지금 문화부에서 빠지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공공 K-팝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문화부에서 좀 기다려만 들어야 될 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지금 현업에 계신 김기덕 대표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돌 예찬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신 큐브의 포미니스트 팬이기도 하고 멤버 중에 현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튜브에 버블팝이라는 노래로 1000만의 조회수를 기록할 만큼 앞으로 차세대 솔로로 나왔을 때 충분히 한류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한류라는 표현을 썼지만 저는 K-팝이 이끄는 한류다라는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발표하신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돌 K-팝이 이끄는 한류가 맞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K-팝이 아니라 아이돌 K-팝이 문화 자본으로서 지금 아시아 가치를 넘어 세계적 가치를 갈 수 있는가의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저도 글로벌리 갈 수 있느냐는 지금 신중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류를 이제 제가 말한 한류는 아이돌 K-팝입니다. 한류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 혹은 한류 파생 상품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앞서서 그렇다면 아이돌 K-팝의 음악 혹은 그 기획사들이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국 바깥 지역에서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 그걸 음악 컨텐츠로 봤을 때 그거는 좀 아이돌 K-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고 아이돌 K-팝이 왜 인기가 있을까 한국 바깥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또 2010년도에 유니버설 재팬에 사장님께서 했던 말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뭐 엔터테인먼트성, 가창력, 지금 얘기하고 부모 같은 댄스 또 노래를 잘하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음악 장르가 일렉트로닉이라는 장르다. 근데 그 장르는 전 세계적으로 현재 인기를 얻고 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유럽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음악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보이고 근데 이거를 비판하기 전에 이러한 컨텐츠를 어떻게 더 보편성을 갖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박충식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지금 소위 빅3라는 SMI, JYP를 넘어서 제가 봤을 때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성장 속도가 빠르고 아이돌 K-팝의 중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 큐브 엔터테인먼트에 앞으로 한류 소위 파생 상품 여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금년에 생각하시는 한류와 엔터테인먼트를 연계한 파생 상품의 계획, 그리고 추진 방법 등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박정열 교수님의 토론을 간단하게 듣고 프로에서 원래 2분 정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만 하고 3분 발표자로부터 1분씩 답변 드리는 걸로 해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마지막 백민서 관장님이 펴주신 파워포인트 잠깐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10페이지 혹시? 예, 저는 그 백민서 관장님이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만 좀 짧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파워포인트 자료 10페이지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표 한 장이 저희들이 그 한류가 벌써 언급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지금의 실상을 좀 잘 말해주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요 표가 아까 발표할 때 짧게 넘어갔는데 밑에 보시면 그 전체 관광객 대비 한류 선호 관광객 비율이라고 하는 게 2010년도에 12,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 중에서 순수하게 내가 한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그게 뭐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11년도 조사에 따르면 한 4.4%가 전체 관광객 중에서 순수하게 한류 때문에 들어옵니다. 근데 사실은 저 수치는 4.4%에서 한 반을 제외해야 된다. 즉 뭐냐면 12,000명 중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온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12,000명 중에서 여행을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한 6,000명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6,000명의 4.4%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1,000만 명으로 놓고 보면 한 20만 명 정도가 순수하게 한류의 영향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1순위로 된 거고 1순위가 아니라 주요 목적 중에 하나까지 치면 전체 관광객 중에서 한 5% 정도가 됩니다. 1,000만 명을 놓고 보면 50만 명 정도가 돼요. 근데 사실은 그
한류 때문에 들어온다라고 했던 적표에 따르면 4.4%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이제 위에인데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고 하면 매우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로,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은 제로, 그리고 또 오겠냐 하니까 오겠다는 다시 꼭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타인에게 추천하겠냐? 아무도 없어요. 한국의 이미지 엄청 나빠졌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0년 동안 한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한류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성적표는 그다지 훌륭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한류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이 결과만 놓고 보면 오히려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오면 오히려 실망하고 돌아가서 자국에 돌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이 있으면 말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아직까지는 좀 더 준비가 좀 더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저는 아주 한쪽적인 그걸 보여주는 표지 않을까 그러면 플로우에서도 이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은 사실은 박충민 사장님께 듣고 싶지만 같은 업계라서 좀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서병기 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JYP의 그 원더걸스가 그렇게 참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가 미국 진출이라는 그런 참 그 사건을 한번 일으켰었는데 초반에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어떻게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국내 와서 지금 활동하는데도 역시 뭐 그렇게 기대해서 부과하지 못하는 이런 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었는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는 상당히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냥 후된 어떤 뭔가를 받은 것 같아서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 교훈이 뭘까? 이걸 좀 여쭈고 싶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SM에서 아마 먼저 미국 시장을 생각을 했는데 SM은 미국 진출을 신중했고 오히려 중국 시장을 더 아시아에서 크게 봤고요. 근데 이제 박진영 프로듀서가 원더걸스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그 빌보드라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서 하는데 여기에 좀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빌보드 핫백에 들어가려면 라디오에서 노래가 방송이 되게 되는데 전국에 있는 라디오에 방송이 되려면 거기에 있는 그 PD나 디스크 자키가 그 음악을 선정을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유럽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좀 전략적 차원에서 좀 무모함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돼요. 지금 SNS가 큰 역할을 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요. 원더걸스는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2년이나 이렇게 그 조나산 그 투어를 따라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 진출하려면 미국 갈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 2년 동안 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마 SM은 그 방식을 아마 그 해서 소녀시대를 미국 쪽에 좀 알리려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소씨가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안 되면 어떡하나.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냥 쿨한 거예요, 문제예요. 근데 박진영 사장은 원더걸스 안 되면 이렇게 큰일 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올인까지는 아니 제가 그 사람 심리를 100%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올인은 아니라도 굉장히 어떻게 하는지 빼도 박도 못하는 좀 상황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이쪽까지 이렇게 다각도로 연결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정도. 그럼 이어서 박충민 사장님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민덕 대표님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정정해 드릴 부분이 있어서
그 현아가 그 버블팝의 조회수 2천만 팔리기 넘었습니다. 1,000만 예, 저까지. 네. 그래서 뭐 구글 유튜브에 상도 주고 그래서 상도 받았고 그래서 네. 그리고 그 제가 너무 무책임한 발언으로 답변을 드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가 뭐 아까 보셨던 저희 큐브 스튜디오라는 뭐 굉장히 복합적인 공간에서 카페 사업도 하고 하지만 저희는 그 카페에서 커피를 팔고 음료수를 팔아서 돈을 벌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그 공간은 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공간이고 팬들과 교감을 하는 공간인 거죠. 마치 어느 회사의 구내식당의 음식이 맛있더라를 떠나서 나는 어느 회사에 꼭 가고 싶어. 그러니까 구내식당에 가서라도 한번 그 분위기를 만끽해보고 싶어. 큐브의 아티스트들이 연습하고 숨쉬는 공간에서 같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 그 분위기가 무엇인지. 또 나는 어떤 경우에는 큐브에 들어가서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 뭐 이런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한류와 관광이라는 코드를 붙여서 사실 이 연예기획사가 관광산업까지 직접 할 수 있을 정도로 머리가 뛰어나게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만드는데 사실 선수들이 있는 것이고 저희가 사실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뭐 음악뿐만 아니라 뭐 드라마, 영화, 콘텐츠를 제작하는 일 또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배급을 해서 유통을 해서 사람들에게 소비를 시킬 수 있는지까지의 어떤 노하우는 가지고 있겠지만 관광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냥 뭐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발표 내용 중에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후조치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서 공연을 하고 떠나오면 그들은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어떤 킬러 컨텐츠가 들어간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그 컨텐츠에 대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상을 바꿔버리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걸 막겠다 또는 뭐 다른 컨텐츠를 좋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 공연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추억을 아주 아름답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계속 되뇌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2012년도 초반에 저희가 게스트가 월드투어를 바로 도는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24개 국가에다가 공식 인증 팬클럽을 만들었습니다. 24개 국가에 있는 팬클럽들이 아까 저기 말씀 중에 있으셨던 300만 명이라고 팬덤의 숫자인 거죠. 그 팬덤의 숫자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24개국의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24개국의 팬클럽을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추억을 계속 간직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사진, 이미지, 초상 그리고 지금 이 아티스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그 히스토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들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관광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하나의 어떤 기회를 계속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구성이란 답변을 하지만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미태 교수님의 K-팝은 아직까지 세계 시장에 대한 문화적으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K-팝을 얼마나 성공시켰느냐는 타성팝을 연결을 시켜주는데요. 그 연계라는 것은 어떤 기획사에서 관광산업을 같이 한다. 관광산업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서울의 사실을 알고 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의 국경 내에서도 기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중국의 언어도 중국 내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정도인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중국이는 하나로 보고서 문화 관광을 했다는 건 어렵다고. 그래서 이런 것은 기획사에서 어떤 홍보들보다는 기획사에서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서 새로운 한류를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그 나머지는 여행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어떤 문화 관련해서 교육을 같이 하는 거. 예를 들어 앞에서 요트가 있고 내일 보면 요트 투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트 투어 하는데 잠시 동안에 와갖고서 접촉할 수 있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의 기억을 주무르는데 그런 사람 몇 명이 실질적으로 그 한류를 더 확산시키는 더 강한 것이지 팬미팅 혼자 와갖고서 사인을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한 SNS 팬덤이 300만
이런 것처럼 공식적인 그 팬카페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많이 알리는 것이 그 한류를 더 많이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백민수 과장님한테 시간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오버된 상태여서 클로징 멘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류가 이제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10년을 키웠는데 흔적도 없더라고요. 인간 무시를 못해요. 한 10년 더 키우면 얘가 인간 무시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습니다. 팔순의 아버지는 환갑지난 아들 집 밖에 나가면 차로 신호하라고 이야기한다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별로 우려하지 않습니다. 일본 문화 무너진 거 아니고요. 일본은 이미 주류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홍콩 무너졌죠. 홍콩이 무너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97년 본토 방한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대중음악 제작자들과 영화 제작자들, 가수들, 이런 엔터테이너들이 미국, 카나다 등으로 이민 가고 해서 공동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홍콩 문화가 여전히 아시아에서는 주류였을 겁니다. 그 정도의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한류는 지속될 겁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보다는 오히려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좀 더 내 자식 같은 시선을 유지한다고 하면 한류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업계와 학계 그리고 다양한 기자해서 다양한 곳에서 이 관광과 한류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좋은 말씀, 진지한 토론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플로우에 한 분밖에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왼쪽에 경기도이란 분은 아빠랑 많지 않아.